자, 이제 1교시 끝났고요. 2교시 출발할 텐데요. 저희 2교시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이론을 할 거예요. 페이지는 45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는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13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재원칙을 통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앞에 가치와 가격부터 먼저 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1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뭐라고요? 가격입니다. 가치와 가격. 여러분들 흔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가 가치인지 어떤 것이 가격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잘 구분해서 왔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가치는요. 무수히 많은 값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분필 요거 가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때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그다지 없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소중한 것이라서 제가 요거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사게 될 거라고. 저한테 중요한 가치니까요. 왜요?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분필이 아니라 뭐죠? 펜이죠, 펜. 그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치는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 온 거예요. 즉, 앞으로 제가 요거를 쓸 수 있는 것을 지금의 가격으로 가지고 온 거죠. 왜?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2교시, 3교시, 4교시 이끌어 나갈 시간에 대한 편익을 지금의 가치로 가져왔으니까 저는 이거를 5,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사겠죠.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세 번째, 대상 부동산의 현재값. 평가사가 전문가. 가치는 가격 플러스 오차이다 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가격입니다. 하나의 값이고 구체적입니다. 요거 가격이 한 2,500원, 2,000원 정도 됩니다. 요거 분필 케이스. 분필이 한 타스에 한 15,000원 정도? 예, 20개는 15,0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동산의 하나의 값, 즉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된 금액, 요 케이스 얼마? 1,500원.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가치니까 더 비싸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과거값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값이죠. 마지막,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정리도 좀 보시죠.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죠. 당연하죠.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쵸? 왜요? 저한테는 중요하니까는 비싼 가격을 매길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매기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 당연하죠.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도 높다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화폐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수요와 공급은 변동에 따라 가격과 가치로부터 단기적으로는 괴리되는 현상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된다. 요거 정리해 주세요. 아까 제가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던 거, 체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나와 있네요. 교환 가치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을 때, 즉 주고 받았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교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두 번째, 사용 가치. 특정한 용도로 써졌을 때,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 가치는요,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은 가치, 즉 객관적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투자자가 보는 거, 저거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가치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주관적 가치, 즉 뭐라고요? 투자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의 본질, 기초이론에서 본질에 대한 의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첫 번째 의의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부동산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미래의 이익을 할인한 현재로 가지고 온 현재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가치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기능은요, 가격의 매개적 기능,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죠. 사고 팔고 하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자원 배분 기능하고요. 잠재 가격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은요, 적정한 가격의 매개체로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과 자본 간의 경우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잠재 가격의 기능,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기능이죠. 기회비용이 뭐예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기회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잠재 가격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평가사가 반영하는 가격은요, 기회비용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도 포함시켜서 해당 가격에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가격의 기능도 있고요. 특징은요, 여러분, 교환의 대가의 가격과, 맞죠?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사용의 대가, 즉 빌려와서 쓰고 뭐 줘요? 임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임대료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과 경제이익의 대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죠. 그렇죠? 장기 형성되고요. 하방 경직성, 그리고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지는 거. 하방 경직성 얘기하고요.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강남이면 강남, 서초면 서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뭐가요? 가격이요. 자, 아까 우리 458쪽이지만 아까 우리 이미 다 했던 거죠. 한 번 했던 거. 시장 가치.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규칙 몇 조? 5조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다 읽어드렸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 가치를 대상 물건이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어떤 사람들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시장 가치가요. 오케이. 그래서 시장 가치의 성립 조건,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있었죠? 5가지 포인트. 이것도 하나 정리해 주세요. 대상 물건이 시장성이 있는지, 거래가 될 수가 있는지, 통상적인 시장인지, 출품 기간에 합리적인지, 그리고 거래가 자연스러운지, 당사자 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인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성립 요건도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나왔죠.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5가지 가볍게 한번 보실게요. 시장 가치로 어떻게 평가하는데요? 평가하는 경우 언제? 매매나 교환할 때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요. 환지 처분할 때 감정합니다. 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지, 요거 소지였던 땅을 뭘로 바꿔준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재분배해주는 거.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재분배해주는 거. 어떤 방식인데? 신개발 방식으로서의 환지인 거. 신개발 방식이에요. 재분배해주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감정하는 거 시장 가치로 감정하고요. 세 번째, 부동산 과세 시 감정하는 거. 즉 과세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쟁송, 소송과 관련된 감정들,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토지 수용 시에 손실보상 감정. 부분 평가할 때 써먹으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리고 담보물의 평가에 썼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크게 6가지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 가격 나왔어요. 특정 가격은요. 특정 가격의 의의는요. 평가 목적이나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부적당할 때 나왔죠.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부적당할 경우 또는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성격 또는 조건에 부응하는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특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언제 특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기업 합병 시에 재평가, 고정자산의 재평가, 기업 회계 관련 평가, 그리고 공공이나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경매, 공매, 기타, 청산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거래 등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특정 가격으로 평가한다고요. 당연한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들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한정 가격 나와 있는데요. 이 한정 가격은요. 의의만 가볍게 보시면 되세요. 한정 가격은요. 병합이나 분할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시장 가치와 괴리됐대요. 시장 가치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져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시장, 즉 특정 시장에서만 한정될 때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시장 가치와 한정 가격은 모두 다 시장을 전제로 한 적정한 가격인데 전자는 통상적인 시장 나왔죠? 이게 뭔데? 시장 가치. 요게 뭐라고요? 요게 시장 가치. 그쵸?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치를 표시하고 후자는 취득 부분에서 시장의 기초한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정될 때 형성되는 가격. 즉 여러분들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특수한 시장으로 한정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왜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신발 같은 거. 그거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상대적으로 한정되는 시장으로 될 때가 한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정 가격의 성격은요. 매매를 통한 병합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매 당사자 사이로 한정되는 경우. 요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3번. 거래 당사자에게만 타당한 가격. 그쵸? 근데 시장 가치와는 괴리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언제 평가할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권과 저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인접한 부동산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분할을 전제로 할 때 차지권이 뭐냐면 여러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을 차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여 분할을 전제한다.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생산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생산비 못 떨어뜨리는 거가 발생하여 부동산의 분할, 부동산을 쪼개야 되는 걸 전제로 할 때는요. 한정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만 가볍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자, 드디어 중요한 게 나오네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요. 461페이지 나오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에 다시 좀 중요한 게 나왔죠.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형성 요인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왔죠. 몇 조? 2조에서 정의가 나와요. 어떤 정의가 나오는데요.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막 시장 가치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 가치 배웠거든. 5조에서.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라고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거. 뭐가 아니라고? 시장 가치가 이제는 아니라고. 그쵸?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요. 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뭐가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형성 요인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생겨요. 그럼 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는 쌤 뭐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가지가 있죠. 유효, 수요, 유용성, 상대적 어떤 거요? 희소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전성.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요. 드디어 부동산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 잡았죠? 우린 지금 그래서 뭐 한다고?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한다고. 왜? 이게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인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재원칙 몇 가지? 13가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은요, 첫 번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있는데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개별 요인입니다.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요, 유효 수요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발생하고요. 부동산 가치가 최종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서 13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서 가치와 가격 배웠죠? 이제 뭐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 3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성격은요, 복잡하고요, 가변성이고요, 관련성이 있는데, 복잡 요인에서는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서로 상호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서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일반 요인이랑 지역 요인이랑 개별 요인들 서로 막 미친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가변성은요,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하고 움직이는 형태적 파악, 동태적 파악이죠. 파악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관련성이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요인이,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이, 개별 요인 등등 서로 세 개가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종류는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보시죠. 자, 여러분 일반 요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인구 상태가 있죠. 그렇죠. 어디에는 인구가 많고 어디는 인구가 적고 어디는 연령대가 높고 어디는 연령대가 좀 어리고 이런 것들 다 일반 요인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경제적 요인이에요. 저축하고 소비하고 투자 등의 상태들 다 일반 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행정적 요인은요. 토지, 제도 등을 일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요인은요. 지역 분석 이론의 근거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강남구 혹은 뭐 송파구 혹은 서초구 이런 데를 지역 분석하겠죠. 그 뜻이에요. 그것들이 뭐와 영향을 미친다고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면 이 개별 요인은요. 토지에는 위치, 면적,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있겠고요. 그렇죠? 평평한가 혹은 경사져 있는가. 그렇죠?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면적이 큰가 작은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건물은요. 면적과 높이, 구조와 재질, 콘크리트인지 뭐 어떤 건지, 설계 등.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건물에 대한 개별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타워형인지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요거 13가지 요거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요 가치의 재원칙이 총 13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 가치의 재원칙은요. 부동산 고유, 최유효 이용의 외부, 최유효 이용의 내부, 원칙의 전제, 원칙과 간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함께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요거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요거 4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4가지에서 유효 수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효 수요는요. 의지와 능력이 둘 다 필요한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방금 했었죠. 그래서 유효 수요는요. 의지와 능력, 뜻과 돈 둘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유용성이라는 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 실용성은요, 물건이 부족한 거. 상대적으로 뭐가요? 공급이 부족해야 가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전성은요, 법률적 이전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치의 발생 요인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치의 발생 요인 4가지 뭐예요? 유효, 수요, 유용성, 가치,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특히나 유효, 수요, 유용성, 희소성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지금 461페이지에 보면 가치 발생 요인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것만 하나 잘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딴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요.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데? 유효, 수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요거 4가지다 라는 거. 그래서 유효, 수요는요. 의지와 능력 2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치 발생 요인은 단순합니다. 유용성,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요거 4가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몇 가지이다? 13가지이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13가지고요. 이건 역시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법칙성을 추출하여 평가를 통해 지침으로 삼는 행위의 기준이고요. 다른 가격 원칙과 역시나 맨날
맨날 얘기하는 거죠. 상호작용, 상호유기성, 상호협력성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고유의 원칙, 내부, 외부, 전제, 간접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제가 종류를 다 정리해 왔습니다. 요거 정리되셨죠? 요소요. 가치의 발생 요인 정리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13가지 제가 표로 깔끔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 한번 찍거나 정리하세요. 네, 요거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재원칙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다 제가 체크해 왔기 때문에 이 노란색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총 13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균형의 원칙은요, 결국에는 내부 결합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구성 요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거고요. 이 구성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능적으로 가치가 깎인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네요. 왜요? 해당 특정 부동산이 기능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다 보니 기능적으로 감가되는 거지. 그게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인데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지. 그 균형의 원칙. 균형이 맞니? 비례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 결합 안에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부 결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내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두 번째,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 무엇과 적합한데? 주변 환경과 적합하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주변 환경과 적합하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요. 조화의 원칙이죠. 외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계속 나오죠. 외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주변의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주변 시장이 쇠퇴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피 시설들이 들어와서 경제적 감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요. 지역이 쇠퇴가 되는 경우, 즉 상권이 죽는다 얘기하죠. 우리 보통. 그렇죠? 상권이 죽는다. 그런 경우는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과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감가한다고요? 경제적 감가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변동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 딱 뜨면 여러분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점이 필요하다. 왜? 변동이잖아. 시점을 변동시키는 거니까. 변동의 원칙 다 썼어요. 뭐 보셔야 돼요? 기준 시점. 언제나 기준 시점. 현재 시점 이런 말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현재 시점의 말이 어디 있어? 그쵸? 그래서 현재 시점 아니라 기준 시점.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 시점 나오네. 시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기준 시점. 그렇죠? 기준 시점. 동태적 파악이죠? 동태적 파악이고요. 당연히 변동의 원칙이니까요. 물리적 감가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건물이 이것이 점점 더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감가 되는 거고요. 예측의 원칙입니다. 예측의 원칙은요. 장래 수익을 예측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겁니다. 그래서 장래 벌어들일 돈을 현재 얼마인지 평가하는 거 예측의 원칙이고요. 가치 개념의 근거로서 감정평가의 3방식, 수익 방식의 근거고요.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장래 수익 나왔잖아.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뭐와 관련이 있다고?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다음입니다.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은요. 기여도의 합으로 기여의 원칙을 측정하는 거고 추가 투자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참고하는 거고요. 기여의 원칙에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생산비의 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왜? 이게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여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생산비가 얼마 들었냐로 정의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거 맞는 거라고 착각한다니까. 생산비가 아니야, 기여는. 기여는 뭐의 합이라고요? 내가 기여도의 합이라고. 비용으로만 따지지 말라고. 뭐를요? 기여의 원칙을. 기여의 원칙은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여도의 합이고 추가 투자의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할 때 기여의 원칙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나왔어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요, 토지를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고층화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역시나 이것도 중요한 게 뭐예요? 추가 투자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분화, 추가 투자의 관련이 깊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요, 추가 투자 나오고 기여도의 합이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요, 당연히 추가 투자 나오되 건물을 입체적으로 이용하고 고층화 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 나왔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수익 분석법. 요게 나중에 뒤에 가시면요,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정비로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데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수익 분석법이고요,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수익 체증 체감이에요, 수익 배분이에요. 수익 배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수익 배분이다, 수익 체증 체감이다, 수익 배분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대체의 원칙입니다. 대체의 원칙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대체의 원칙은요, 효용이 유사하다면 어떤 거 싼 거 사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감정평가 3방식, 즉 원가, 비용, 수익의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최유효 이용의 원칙,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고 부동산 특유의 가격 원칙이지만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기하죠? 감정평가의 규칙에 언급되지 않아요. 최유효 이용이요. 그거 하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은요, 무슨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포기된 것들 중에 가장 큰 가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률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당연히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격 이중성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는 가격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경쟁의 원칙. 초과 이유는요, 뭘 초래해요? 경쟁을 초래하고요. 초과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외부성의 원칙은요, 외적 요소에 의한 영향. 외부 효과 나왔죠? 외부 효과 뭐가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 기억나시나요? 제3자가 의도치 않게 수익을 주면 정의 외부 효과, 제3자가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히면 부의 외부 효과. 요건 기억나셔야 돼요. 시장 실패의 4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죠. 외, 불, 공, 정.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그리고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오케이? 시장 실패의 4가지 외, 불, 공, 정. 그쵸? 그 중에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외부 효과니까는 경제적 감가겠죠. 경제적 감가니까는 뭐와 관련성이 있다?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 최유효, 기회비용, 수요공급, 경쟁, 외부성인데요. 제가 지금 노란색에 했던 최유효 이용과 기회비용의 원칙,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균형과 적합의 원칙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균형이니까 그쵸? 균형이니까 기능적 감가라는 거, 개별 분석이라는 거, 적합이니까 경제적 감가라는 거, 외부라는 거, 외부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변동은요, 뭐가 변동하는 건데? 시점이 변동하는 거다. 시점이 변동하는 거다. 그래서 시점을 수정하는 거고요. 그 수정에서 기준 시점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여의 원칙은요, 기여도의 합이다. 뭐의 합이 아니라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그쵸?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요,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체증 체감이 나왔으니까 뭐다? 입체적 이용, 추가 투자의 적부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추가 투자할 때는 뭐와 관련이 있는데? 추가 투자 관련된 두 가지는 뭐가 있어요? 기여도, 그쵸?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다?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고, 수익 체증 체감이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토지 잔여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요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원칙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쭉 보실까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3번 문제인데요. 다음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 부동산 가격 제원칙 13가지를 물어보는 건지 알아야죠. 왜? 문제 나왔잖아. 지문에 나와 있잖아. 그쵸? 아, 이거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13가지를 묻는 거구나. 그러면 그 13가지 중에 요 지문을 읽고 13가지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나왔어요. 자, 무슨 감가가 벌어진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벌어진 거죠. 쌤, 왜요? 천장이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든대.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당한 거야. 기능적으로 가치가 감해진 거라고. 그러면 이 기능적 감가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문제죠. 왜요? 천장하고 안 맞다니까. 천장이 너무 높다니까. 짓고 보니까.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벌어진 거고요. 내부 간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게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가 벌어지는 것은 어떤 원칙? 어떤 원칙? 균형의 원칙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거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다. 까지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지역 분석. 맞죠? 지역 분석 딱 떴어요. 뭐예요? 경제적 감가는 따로 없었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부로 봐요? 외부로 봐요? 외부 환경 요소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따지는 거죠. 이게 뭔데요? 지역
분석이고 그러다 보니 지역 분석은요.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어울리는가? 적합의 원칙이었다. 위에 거는요. 균형의 원칙이었다.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예측의 원칙은요. 시점, 수정, 시점, 기준, 시점이었던 거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토지, 잔여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건 없죠? 네, 다른 건 다 해드렸네요. 그래서 나온 질문들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26회에 나온 문제인데요. 요게 여러분 지문이 답이 순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잘 구분하라고 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론 다른 기여의 원칙이나 아니면 변동의 원칙, 수익 배분, 수익 체증 체감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문제 보러 가시죠. 4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6회 기출문제였고요. 이건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시험장 가면 지문에서 답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최유효형은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맞네요. 최유효형, 가장 좋은 말만 써뒀네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균형의 원칙. 딱 떴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써봅시다. 균형의 원칙.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고요. 내부다 보니 기능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죠. 이해되고 계시죠? 그쵸? 내부다 보니 구성 요소 간의 문제였었죠.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겪었나요? 전원주택의 천장이 높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죠? 냉난방비가 많이 들었죠.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보시죠.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라고 나왔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어떤 감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왜? 내부니까, 구성요소니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하는 건 여러분 뭐였죠? 적합의 원칙이었죠. 외부 환경. 기억나시죠? 방금 했던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을 고려한다. 나왔네요. 땡큐. 입지. 환경, 완전 땡큐. 이것도 정리하시죠. 왜? 부고요. 무슨 감가가 생긴다고요? 경제적 감가가 생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가격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뭐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뒤에 가서 제가 3방식 7방법에서 해드릴 거예요. 들어만 두세요. 5번입니다. 예측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익 환원법이 장래 산출된 기대 수익으로부터 미래의 현금 흐름이나 순수익을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세요. 제가 수익 환원법 뒤에 가서 지겹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나 순수익을 현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의 답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 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5번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 형성 요인 했죠. 형성 요인 했고 형성 요인 다음에 무슨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 가치가 생겼죠. 형성 요인에서 중요한 거 뭐였어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기억 요인, 개별 요인. 기억나시죠? 그거였고요. 발생 요인에서 제가 4가지 체크해달라고 얘기했죠. 4가지 뭐였어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 그리고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이전성. 요거에 뭐였어요? 가치 발생 요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함께 보시죠. 1번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이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맞네요. 맞죠? 2번입니다. 유효수요란 나왔죠?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구와 능력 둘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앞에서 배울 때 유효수요는요, 뜻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답은 2번이죠. 유효수요는요? 쉽죠, 여러분. 그냥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살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유효한 수요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유효수요야.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제가 아까 요거 표로 정리해 드렸죠. 상대적 희소성은요.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쵸?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하고요. 상업지는 돈 벌 수 있어야 되고요. 공업지는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효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동산의 가치는 맨날 나오죠. 상호 결합, 상호 관계, 상호 유지, 상호 관계에 있는 것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는 거죠. 얘네는 상호 결합에 의해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다 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예요? 유효, 수요는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욕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6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어요. 26회 기출이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함정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틀릴 의도로 갑자기 불쑥 내는 문제들을 우리는 킬러 문제 혹은 함정 문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부동산 가치 재원칙 할 때 규칙에 안 나오는 것 딱 한 가지 짚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최, 유, 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약간 문제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문제를 냈지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저거 쉬운 문제 같은데 짧잖아. 쉬운 문제 같은데 못 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요. 뭐예요? 최유효 이용 원칙은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을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큰 거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작은 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큰 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쌤, 큰 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대상 지역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 분석 요인에서 당연히 지역 요인을 분석하셔야 되겠죠. 왜요? 지역 분석이니까. 그리고 대상 지역에 대한 표준적 이용에 대한 판정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수준이 어떤가? 그게 뭐예요? 지역 분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게 뭐냐면요. 가격 수준이에요. 그게 지역 분석이고요. 지역 분석이다 보니까 여러분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외부니까 환경과 관련이 있죠.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고,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가격의 재원칙에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따져야 되겠죠. 외부 효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은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일 수급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개별 분석 잠깐만 보시죠. 개별 분석은요, 후행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쌤, 선행 분석 하는 건 뭔데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네에 들어갈지 딱 선택을 하고, 서울에 갈지 선택하고, 강남구 선택하고, 대치동 선택하고, 대치동에서 어떤 부동산,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33평, 판상형, 이런 것들 다 개별 분석이라는 거죠. 먼저 하는 건 뭐라고? 지역 분석. 나중에 하는 건 뭐라고요? 개별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후행 분석이고요. 분석 행태는요, 대상 부동산을 국지적으로 딱 한정시켜서 나는 대치 일동만. 그렇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크게 봤어요. 아, 이 동네 수준이 어떻고, 이 동네가 어떤 느낌이고, 아파트가 많고, 이런 것들 봤는데, 뒤에서는요, 뭘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아파트에서 특정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판상형의 로얄층의 로얄동,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석 요인은요, 당연히 개별 요인 분석해야죠. 최유효 이용,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거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집이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성별이 다른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방을 한 개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매가 자라고 있으면. 그러면은 방이 4개가 있으면 좋겠죠. 왜요? 안방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 서재 쓰고 아이들한테 방을 하나씩 주어야 되니까. 형제면은 같은 방을 쓸 수도 있고, 자매면 같은 방을 쓸 수도 있지만, 남매라서 방을 다르게 줘야 되는 상황. 우리는 그거를 최유효 이용 판정에 파악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가격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방 4개짜리 7억, 8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개별 분석이다 보니까는 균형의 원칙과 가깝죠. 균형은 뭐예요? 내부 요인이고 구성 요소이고, 그게 기능적 감가와 관련성이 깊다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 또는 어떤 부동산? 개별 부동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저기 지금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뒤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요인의 대상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인근 지역은요, 이렇게 있다면 인근 지역이 요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정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엇을 공유한다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분석이라는 거죠. 왜냐? 부동산에 속해 있으니까. 그쵸? 그러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겠죠.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현상,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기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집가 상승률이 가장 오르는 것은 성장기고요. 집가 수준이 제일 높은 게 성숙이라는 것도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비슷해서 자꾸 출제위원들이 조금 낚시, 즉 낚아보려고 틀리게 만들려고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이 막 7%, 8%씩 올라가는 거.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땐 언제예요? 성장할 때가 좋죠. 근데 성숙하고 나면요,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해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쇠퇴기에는요, 경제적 내역 연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이기는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하향여가가 활발해지고요. 지가에 일시적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지만 불가능하겠고요. 악화기에는요, 이제 슬럼화 되는 거죠. 악화되는 거죠. 이제 끝. 지가 최저 끝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근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인데 요 유사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옆에 붙어 있죠.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있다 없다. 대상 부동산은 없다. 없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이게 유사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요. 인근 지역과 위치는 다르죠. 위치는 다르지만 용도적,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지역. 그쵸? 유사한데 뭐가 같다고요? 용도적,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지역을 우리는 유사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요, 인근 지역과 가까울 수도 있지만 멀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내에 사례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이제는 동일 수급권으로 가시죠. 오케이.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동일 수급권은요, 부동산과의 대체 그리고 경쟁 관계, 즉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경쟁이 된다는 거지. 성립되고 가치 형성이 서로 영향을 미친대요.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지. 동일이잖아. 동일. 같은 수급권이잖아. 수요와 공급권에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관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라고 나왔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만 아니라 이행지, 후보지 등의 주변 용도 지역까지 포함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만큼이 뭐예요? 동일 수급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대체와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즉 서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쵸? 콜라 사이다처럼 그런 느낌. 그래서 동일 수급권에서는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가치 형성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어떤 분석이다? 지역 분석의 대상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무슨 분석한다고요? 지역 분석한다고. 그게 포인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정리하시면 되고요.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은 없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하고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런데 없을 때는 동일 수급권에서 대체와 경쟁 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어떤 분석이라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에요. 깔끔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이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 전체적, 거시적, 종합적인 거는요.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분석이고요. 미시적, 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요. 개별 분석이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그 중에서 지역 분석에서는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요.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이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지역은요. 동일 수급권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의 대상인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죠. 7번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볼게요. 자, 지역 분석 나왔죠? 뒤에 나와야 될 거 기대하세요. 표준적 이용 오케이. 가격 수준 오케이. 나왔죠? 지역 수준, 가격 수준, 표준적 이용 나왔죠? 그리고 지역 분석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 거시적,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요, 인근, 유사, 동일 수급권 맞네요. 속한 거, 속하지 않는 거, 동일 수급권,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거 맞죠? 3번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딱 떴다. 가장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분석?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에요.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허,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맞는 줄 안다니까. 어디가 틀린지 느낌을 못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감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 문제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 복습하고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난다고. 읽었던 거를 또 읽어서 복습하는 것보다 여러분, 읽은 것을 문제를 풀면서 해당 내용을 내가 옆에다가 조금씩 아는 것들을 기재해 나가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점수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뒤에 해요? 먼저 한다. 맞죠?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뒤에 해요? 후행 분석이다. 맞죠? 다시 읽어봅시다. 이거 안 읽었어요? 안 쓰고 요것만 적어볼게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며 썼잖아. 그러면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나와야 맞는 질문이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다 라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의 반면 나왔죠? 위에 나왔잖아. 정리하니까 밑에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공짜잖아. 지문. 오케이. 지역 분석, 거시적, 종합적, 전체적. 반면에 개별 분석은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의 어떤 분석? 미시적인 분석 나왔잖아.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정리하면요. 우리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끝났고요. 드디어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의 방식, 드디어 감정평가의 꽃인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 할 텐데요. 10분 쉬시고 즐거운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10분 뒤에 뵙죠. 쉬었다가 뵙겠습니다.